안녕하세요. KBG의 이유수입니다. 오늘은 골든글로브 하은선 위원님을 모시고 K컨텐츠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처음 뵙는 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럴까요? 저는 골든글로브에서 심사를 맡고 있는 하은선 기자입니다. 골든글로브는요, 원래 할리우드 외신기자협회에서 주관을 하는 시상식이었는데 작년에 골든글로브 협회가 새로 생성이 되면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골든글로브 협회에서는 85개국의 334명 투표 회원을 모집을 해가지고요, 국제 투표단을 결성을 했습니다. 이 원래 할리우드 외신기자협회가 각국에서 오는 특파원이나 엔터테인먼트를 취재하는 그런 기자들로 이루어진 단체였기 때문에 100명 이하의 정회원들로 투표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투표단의 구성에 좀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번에 투표단 인원수를 보강을 했습니다. 네, 원래 그 국제 투표단이라는 게 생겼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각 여러 나라에 있는 그런 투표단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 하은선 위원님을 포함해서 이 한국인들은 몇 명이나 계시나요? 올해는요, 2025년 1월 5일에 시상식이 열리게 되는 82회 골든글로브상에서는 한국 사람이 6사람입니다. 오, 많아졌네요. 네. 여태까지 1명, 2명 이렇게 투표를 하다가 6명으로 늘어났으니까 아무래도 한국 콘텐츠들이 수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죠. K컨텐츠가 세계 시장에서도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또 한인 이런 그 심사위원들도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그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K컨텐츠가 가진 그런 위상 그리고 시장 점유율 정도는 어떻게 되나요? 한국 배우가 출연을 한다든지 아니면 한국 감독이 연출을 하고 제작을 하는 그런 콘텐츠까지 포함을 하면은 그 범위가 상당히 넓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올해 그 디즈니 오리지널에서 스타워즈 에콜라이트라는 프로그램이 나왔잖아요. 이 에콜라이트가 첫 회 방영이 이제 공개가 됐을 때는요, 외신들도 호평이었어요. 이정재 배우에 대한 호평이죠,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이게 2회, 3회가 지나가면서 조금 아쉬움이 남아졌고요. 약간 미국에서의 반응은 그다지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원래 스타워즈 시리즈가 새롭게 자꾸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식상한 면이 있어서 원래 스타워즈 팬들이 지금 75% 급락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굳이 뭐 이정재 배우의 그 인지도로 인해서 이정재 배우를 보고 싶어하는 한국인이나 그럼 아시안 관객들에게는 범위가 확장됐다고 볼 수 있죠. 박찬욱 감독이 HBO 오리지널 시리즈로 동조자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그 동조자는 심퍼사이저라고 하는데 이게 4월에 공개가 된 이후에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원래 원작의 힘이 조금 있긴 있는데 퓰리처상 수상 작가의 작품이니까 거기다가 그 다음에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거기에 1인 4역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4월 달에 제가 프리미어에 갔을 때 박찬욱 감독님하고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근데 말씀하시더라고요. 4개의 나무 조연상 후보에 오를 한 명의 배우가 있다.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에미상 나무 조연상 후보에 올랐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한인들이 출연하고 한인 이민 서사가 담겨있는 애플 TV 시리즈 파친코가 있죠. 이 파친코는 정말 의외로 시즌 1에 대한 인기도가 높았기 때문에 8월 23일에 시즌 2가 공개가 됩니다. 제 생각에는 당연히 스타워즈가 더 인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파친코가 오히려 미국 시장 내 국내 소비 시장에 더 인기가 있었다는 말씀이신데, 네.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파친코가 스타워즈를 눌렀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파친코 자체가 아마 제가 회당 1,200만 달러에서 1,400만 달러의 제작비가 들어가고 에콜라이트는 2억 달러가 들어갔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스타워즈의 팬덤을 빼고 그 다음에 스타워즈의 팬덤을 확장시켰다는 거 말고 그냥 파친코 자체로 볼 때는 아마 이민자의 서사? 미국이 이민자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 미국인들의 감성을 그대로 건드렸다고 보고요. 원래
넷플릭스가 만든 비프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요번에 셀린송 감독의 패스트 라이브즈, 전부 다 이민자들이 감성을 제대로 건드리고 그 다음에 공감대를 형성해서 성공했다라고 생각됩니다. K 컨텐츠에서는 사실상 넷플릭스 최대 흥행작이잖아요. 오징어 게임. 그쵸. 또 시즌 2가 이제 12월 26일,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다음 날 또 공개가 된다고 하는데 네. 아직 못 보셨죠? 아직은 못 봤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9월 말, 10월 말 정도 되면 제가 미리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심사위원들한테 분명히 평가를 하라고 이런 컨텐츠를 먼저 이렇게 전달을 할 텐데 어떻게 전달을 해요? 그 방법이 너무 궁금해요. 옛날에는 스크리너로 DVD를 보내줬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애플리케이션으로 스크리닝을 볼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저희가 받게 됩니다. 넷플릭스는 넷플릭스 어카운트 안에 프리뷰라고 해서 그 컨텐츠를 넣어주는데요. 고유 번호를 눌러야지만 프리뷰에 접속을 할 수 있고요. 디즈니 같은 경우는 디즈니 데뷔라는 그 플랫폼을 저희가 이제 기자들은 받게 되는데요. 스마트폰에서 만약에 내가 디즈니 데뷔의 어떤 공개되지 않은 프리뷰 프로그램을 보고 싶다 그러면은 오센티케이터가 넘버를 줍니다. 인증번호를. 그럼 그거를 입력을 하면 다시 프로그램이 공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은행 뭐 보안 인증 시스템 뭐 이런 방식인 것 같아요. 네, 어떨 땐 사실 살짝 귀찮아요. 근데 그래도 유출을 시키지 않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 미리 본다라는 특권을 갖다가 잘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인증 절차가 중요한 거죠. 아, 그러면은 사실상 보안이 생명인 거라서 그렇죠. 공유가 되거나 이러지는 절대 않겠네요. 아, 안 되죠. 그 다운로드도 못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부터 며칠까지 그 유효 기간도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봐야 돼요. 아, 그렇군요. 네. 요즘은 그 팬들, 그러니까 정말 충성을 바치는 그런 팬덤이라고 하잖아요. 네. 어떤 시리즈마다 아니면 네. 어떤 제작사마다 그런 팬덤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스트리밍 시장을 좀 넘어가면서 이런 팬덤 관리들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팬덤의 기원은 디즈니라고 볼 수 있죠. 원래 디즈니 컨텐츠를 보고 자란 꼬마들이 디즈니랜드에 가서 캐릭터들을 만나고 그 캐릭터들과 같이 꿈을 키우고 희망을 가지면서 디즈니에 대한 환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 꿈을 키우기 위해서 디즈니에 입사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팬덤, 디즈니 회사에 가면은 어릴 때부터 디즈니 팬이 아니었던 직원들이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돼 있는데 그런 팬덤이 이제 뭐 BTS 같은 방탄소년단으로 넘어왔을 때는 인터넷상에서 온라인상에서 아주 탄탄하게 구축될 정도로 이 팬덤 현상을 키워가고 있잖아요. 그 팬덤의 충성도라는 거는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마 탄탄하게 구축이 돼 있어서 팬덤의 영향력에 요즘 기대를 많이 하는 것들이 컨텐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새로운 컨텐츠가 나오면 시사회를 갖고 팬덤을 위한 이벤트를 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팬덤을 위한 이벤트를 열게 되면 코스프레 아시죠? 팬들이 자체가 홍보를 할 수 있게끔 그런 팬덤 이벤트가 아주 많습니다. 근데 예전에 그 할리우드에서 만들어진 블록버스터가 아시아 시장에 이제 공개가 됐을 때 기억나세요 혹시? 네. 톰 크루즈 같은 유명 배우들이 이렇게 한국에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항상 일본을 거쳤다 왔어요. 맞아요. 일본에 갔다가 시간이 남아서 오는 건지 뭐 이유는 모르겠죠. 일본에 한국에 잠깐 들렸다 갔는데 요즘에는 한국으로 먼저 간다면서요? 아, 그렇죠. 왜 그렇죠. 그래요? 이렇게 변한 거예요? 그게 이제 한국 팬덤의 영향력인데요. 그게 한국에 오면은 공항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뭐 어떤 행사들 그리고 인플루언서들, 요즘은 기자들과의 인터뷰도 중요하지만 인플루언서들과의 대담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스케줄이 아주 그러니까 타이트하게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관객들이 반응, 그 젊은 층, 뭐 30, 40대들도 팬들이 많더라고요. 그들이 반응이 굉장히 열광적이고 그거를 보는 한류 스타들이나 아니면 감독들이 한국의 열기가 이렇게 뜨겁구나라는 걸 체험을 하게 된대요. 최근에 데드풀 앤 울버린이 한국 홍보를 갔었거든요. 상하이를 잠깐 들려서 한국에서 아주 오랫동안 머물면서 대대적인 홍보를 펼쳤는데 그 휴 잭맨이랑 라이언 레이놀스 그리고 감독이 같이 갔었어요.
근데 처음에 도착하자마자 고척돔에서 야구를 봤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둘째 날에는 워터밤이라는 페스티벌이 있대요. 거기 가서 직접 무대에 올라서 관객들에게 우리 왔습니다 라고 존재를 보여주고, 아마 고척돔을 선택한 거는 휴 잭맨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원래 그 세 명이 굉장히 친한 관계래요. 그래서 어떤 도시를 갈 때 자기가 개인이 각자 가고 싶은 곳을 한 군데 정하자, 뭐 하고 싶은 일을 한 군데 정하자 그랬는데, 서울에서는 도착하자마자 고척돔에서 야구를 보는 걸로. 근데 휴 잭맨이 원래 한국에서도 있었고 한국 팬들을 잘 알고 한국에 대해서 잘 아니까 저는 휴 잭맨이 선택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대한 열기가 네. 정말 뜨거운데, 오히려 우리 오징어 게임으로 유명한 넷플릭스는 제작비가 너무 많이 든다. 요새 정말 배우들 개런티가 너무 높다. 이래서 아예 일본으로 약간 제작 환경으로 옮겨볼까, 일본 배우들을 기용해볼까, 뭐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넷플릭스에서 한국 컨텐츠를 처음 제작할 때는 한국 배우들이 개런티가 이렇게 높지 않은 걸 알고 있어요. 제가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은 원래 6자리 숫자였다가 7자리, 8자리까지 올라갔다. 회당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회당 출연료가. 그렇게 되면 제작비가 상승되는 건 말할 것도 없는 거고요. 그리고 뭐 한국 배우들 같은 경우는 지금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디즈니 드라마까지 제작을 하다 보니까 좋은 스타 배우들을 기용하기 위해선 제작비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지금 한국 엔터테인먼트와 그 영화계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일본이 디지털화가 조금 늦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퀄리티가 조금 떨어지면서 일본 드라마보다는 한국 드라마가 훨씬 더 팬들이 많아지고 팬덤이 높아졌는데, 올림픽을 기점으로 아마 일본에서도 많은 정화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일본 드라마 제작이 아주 활발해지고 있고 퀄리티도 높이려고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일본 넷플릭스 시리즈 더 데이즈가 한국보다 미국에 먼저 릴리즈가 됐어요. 네.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에 맞아요, 관련된 맞아요. 내용이었는데 저는 네. 굉장히 관심 있게 봤어요. 그렇죠. 제가 그때 보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 네. 한국 시리즈들은 이렇게 기복이 좀 있는데 일본 시리즈들은 좀 조용합니다. 내용 자체가 너무 조용조용해. 네. 그래서 이런 것보다 이제 해외 팬들이 이 한국에 좀 확 업앤다운이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좋아하지 않는가 맞아요. 라는 생각도 좀 더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영상은 끝내줘요. 더 데이즈가. 정말 잘 만들었고 어떻게 이걸 재현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좀 생각이 전 들더라고요. 네, 저 맞습니다. 그 한국 드라마의 인기 요인이 원래 남자 배우들 잘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남자 배우들이 또 굉장히 여성들에게나 아니면 인간적인 매력이 아주 뛰어난 그런 인물로 묘사가 됐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도 작용을 많이 했고, 한국 콘텐츠를 자랑하려고 하면은 너무너무 많은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습니다. 영화 같은 거는 이제 관객수, 누적 관객수 이런 걸로 해서 우리가 흥행을 했다. 네. 아니면은 제작비도 못 건졌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런 스트리밍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수익이 나오고 집계가 되나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2024년 2분기 가입자 수, 유료 구독자 수요. 2억 7천만 명 정도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디즈니 플러스가 2분기 같을 때 1억 5천만 명. 근데 디즈니하고 같은 계열사로 플랫폼이 하나 훌루가 더 있잖아요. 그 훌루 같은 경우는 5천만 명이 가입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뭐 합하면 2억 명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가입해서 구독료를 매월 지불을 하게 되는데, 구독자를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되려면 새로운 콘텐츠를 끊임없이 선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구독자들에 의존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광고를 보여주면서 OTT 플랫폼을 볼 수 있게 하는, 그러니까 무료 구독자가 되는 셈이죠. 광고 수익으로 OTT 스트리밍 플랫폼을 유지하는 건데, 그런 걸 요즘 패스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쪽으로 전환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스트리밍은 패스트의 수익을
그러니까 패스트 수익이라는 게 광고 수익인데 광고 수익에 의존하고 있고, 그리고 스트리밍 가입자들이 45% 정도가 패스트를 더 선택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 나눠봤는데 또 저희가 이렇게 정해진 시간이 있다 보니까 오늘 일단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또 뵈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K 컨텐츠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벌써 준비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